25번에서 28번까지의 기출문제 이제 함께 나머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5번에서 28번 보시면요. 현대시 문제인데요. 25번에서 가에서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가에서 이제 다를 함께 보시게 되면요. 가 같은 경우에는 김수영의 파바가에서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그런 시고요. 그다음에 나는 김광규의 대장간의 유혹. 그다음에 다는 김기택의 다리 저는 사람이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자, 먼저 대조적 이미지가 사용되어 있는지 한번 가부터 볼게요. 자, 가에서는요, 묵은 사랑과 푸른 새싹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묵은 사랑 어떤 오래되어 있는 이미지, 그리고 푸른 새싹에 서로 이제 새롭게 도달하는 그러한 새로운 이미지. 그래서 대조적인 이미지로 이제 주제를 강화하고 있죠. 주제는 뭡니까? 주제는 어떤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옛날의 사랑은 버려야지 새로운 사랑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가의 주제이죠. 그다음에 나를 보시면요. 대장간의 유혹이에요. 대장간의 유혹에서는 어떤 대조적인 이미지가 나타나 있는지 보면요.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플라스틱 물건.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플라스틱 물건 같은 경우에 아주 쓰레기 같은 내가 내 자신이 굉장히 하찮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물건인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고 싶대요? 숫돌에 갈아 시퍼런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다. 그래서 그것을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낸 꼬부랑 호미가 되어서 송진을 흘리면서 살고 싶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시퍼런 무쇠낫이나 꼬부랑 호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장간에서 아주 오랫동안 힘들게 만든 그러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가치 있는 물건인 거죠. 그래서 쓰다 버리게 되는 하찮은 어디에나 굴러다니는 플라스틱 물건과 그리고 대장간에서 아주 오랜 시간 단련해서 만든 그런 새낫이나 꼬부랑 호미는 어때요? 서로 대조되는 이미지인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도 세상에서 좀 더 쓰임새가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도 대조적인 이미지로 주제 강화하고 있는 거 맞죠? 답안 보시면요. 꼿꼿하게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춤추는 사람이 보였다. 이 춤추는 사람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장애인과 꼿꼿하고 바른 자세로 아주 흔들리면 냉철하게 서 있는 건강한 사람들과 그러한 다리를 절고 있는 장애인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조를 해서 이렇게 불쌍한 장애인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그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 주제를 잘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역시 대조적인 이미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적절하네요, 가장. 그다음에 의태어를 활용하여 대상에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다에만 나타납니다. 꼿꼿하게, 빽빽한, 팔랑팔랑 이렇게 다에만 의태어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3번에 선명한 색채 이미지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이거는 나와 가에만 나타나 있습니다. 가에서는 푸른 새싹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나에서는 시퍼런 무쇠낫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다에서는 딱히 색채 이미지가 없죠. 뭐 흰색, 파란색, 붉은색 이런 색채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모순어법을 사용하고 있다. 모순어법은 뭡니까? 말이 안 되는 어법이에요. 나는 당신을 보냈지만 당신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든가 찬란한 슬픔의 봄. 이렇게 찬란한데 어떻게 슬프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순적인 말이 안 되는 것이 모순어법이에요. 이것은 어디에만 있냐면요. 가에만 있습니다.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라는 그 말에만 나타나 있죠. 모순어법이. 그 다음에 하강의 이미지를 지닌 시어. 이거는 나에만 나타나 있죠. 나에서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라든가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이라는 그 부분에서만 하강의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죠. 하강의 이미지라는 떨어져 내리는 이미지인데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이러한 표현에서 하강의 이미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직지사 해우소가 뭘까요? 직지사 해우소는 여기서 참고로 알아두세요. 직지사 해우소라는 것은 그 뒷간을 말합니다. 직지사는 절이에요. 그러니까 절간에 있는 그 뒷간에서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뒷간에서 이제 똥을 쌌을 때 그거는 이제 그 직지사의 해우소에서는 아득한 나락, 전혀 보이지 않는 어떤 어둠 속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똥덩이처럼 아무 쓸모없이 그리고 어두운 나라 그렇게 똥천지로 되어 있는 그렇게 아주 나쁜 그런 세계로 빠져드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이 필요 없고 그리고 전혀 쓸모없는 존재로 쓰레기 더미에 이렇게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직지사 해우소를 쓴 거죠. 26번 볼게요.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를 보시면요. 푸른 새싹을 보아라 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A는 푸른 새싹이죠. 그 다음에 B는 시퍼런 무쇠낫입니다. 그래서 A와 B는 이제 어떤 존재이냐. A는 푸른 새싹. 자, 푸른 새싹을 보면서 화자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그래. 이 푸른 새싹도 결국에는 묵은 사랑을 벗겨내고 나타난 거 아닌가? 이 푸른 새싹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 어떤 것을 잃고 난 후에 새로운 게 돋아난 것이지 어떤 것을 이제 얻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었던 것을 버려야지 푸른 새싹이 돋아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 나도 내 사랑, 묵은 사랑을 버려야지, 옛사랑 잊어버려야지 새로운 사랑, 푸른 새싹이 돋아날 거야 라는 생각을,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A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존재이고요. 그 다음에 B, 시퍼런 무쇠낫. 이 시퍼런 무쇠낫은 내 자신도 시퍼런 무쇠낫처럼 되고 싶다. 뜨다남은 그런 플라스틱이 아니라 똥덩이가 아니라 나도 무쇠낫처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필요로 될 수 있는 그렇게 오랜 시간 단련된 존재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퍼런 무쇠낫은 화자가 앞으로 어떤 삶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존재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죠. 깨달음을 주는 대상이다.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함축되어 있는 대상이다. 화자가 지향하고 있는 삶의 자세, 즉 화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 언제나 자기 자신을 단련시켜서 남에게 필요로 하는 그러한 존재.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27번 볼게요. 나에 나타난 소재와 그 성격을 정리한 것이다. 1번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에는 규정된 삶의 방식을 거부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군. 보기와 연관지어서 잘 보세요. 보기에서 보면 버스는 정해진 노선대로만 운행하며 한꺼번에 많은 승객들을 전혀 차별성 없이 무차별적으로 다 싣고 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버스에서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어울려서 전혀 차별성 없는 그런 사람으로 언제든지 없어져도 그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러한 사람으로 사는 게 싫다. 정해진 노선대로 쭉 사는 게, 남들과 똑같이 사는 게 싫다라고 생각해서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2번. 아파트는 한꺼번에 지어져 집집마다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라는 말을 이제 이 사람이 했던 것은 아파트가 들어서면 난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역시 그 남들과 똑같은 삶인 거죠. 그래서 아파트는 차별성이 없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언제든지 버려도 되는 쓰레기인 플라스틱 물건과 유사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은동 사거리는 그 과거에 대장간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홍은동 사거리는 털보네 대장간이라는 아주 귀중하고 가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사라져버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홍은동 사거리는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 털보네 대장간이 사라진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든 게 획일적으로만 있는 사회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장간에서 대장장이가 아주 열심히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드는 차별성이 있는 그러한 대장간의 물건과는 달리 공장에서 마구잡이로 찍어내는 공장의 플라스틱만 넓이한 존재가, 넓이에 있는 공간이 바로 홍은동 사거리인 거죠. 그 다음에 4번. 대장간은 다양한 생활도구를 제작한다는 점에서 실용적 가치를 중시한 작가의 태도를 보여준다. 이 작품은 실용적인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쓴 시가 아니라 대장간에서 만드는 것처럼 귀중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차별성이 있고 개성적이고 독특하고 나만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는 내용을 하려고 쓴 시이지 어떤 실용적인 가치를 얘기하려고 쓴 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4번은 주제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그다음에 대장간에서 수많은 담금질을 통해 담금질이라는 건 계속 두드리고 연마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빨간색 쇳덩어리를 이렇게 두드리는 걸 담금질이라고 합니다. 그 담금질을 통해서 가치 있는 물건이 만들어지듯이 화자도 치열한 자기 반성으로 자기를 담금질하고 채찍질해서 가치 있는 삶을 자기 자신만의 독특하고 가치 있고 차별화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5번도 적절한 표현이네요. 28번 볼게요. 보기를 참고로 달을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작품 영화의 스티커 기법을 응용하여 스티커 기법이 뭔지 몰라도 여러분은 보기 설명으로 풀 수 있습니다. 한 대상을 제외하고 그 외의 사람과 사물들의 시간과 속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이게 스티커 기법인 거죠. 그러니까 한 대상만 도드라지게 보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배제시켜버리는 게 스티커 기법이래요. 그러면 이 달을 이해할 때 달은 모든 사람들 꼿꼿하게 전부 다 서 있어요. 아주 무차별적으로 다 서 있는데 근데 여기에 혼자 다리를 절고 있는 사람이 힘들게 부각되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각되어 나타나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배제되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나머지는 배제되어 있는데 이 사람만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있어요. 이게 스틸컷 기법이래요. 그래서 1번 화자는 춤추는 사람처럼 보이는 얘한테만 주목하고 있다. 맞죠? 스틸컷 기법을 적용하여서 흔들리는 온몸 대신에 못 걷는 다리 하나를 부각하고 있다. 아니에요. 스틸컷 기법이라는 것은 그 배경을 전부 다 안 보이게 처리하고 대상 하나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자체에 초점을 맞춘 거지 이 다리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거는 시에서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그 배경과 그 전경이 될 때 이제 전경이라는 거 두드러지게 보이는 전경이라고 해요. 배경은 이 꼿꼿하게 서 있는 사람이고 전경이 이 사람 자체니까 다리만 부각시키겠다고 하는 거는 배경을 이 사람으로 보고 나머지 몸으로 보고 전경을 다리로 보는 설명은 틀린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자, 그다음에 기둥이 뒤에 우람하게 서 있는 사람들은 시간과 속도가 배제되어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시간과 속도 안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자신이 보고 있는 그 화자가 보고 있는 어떤 대상물에서 초점에 어긋나 있다. 밖에 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배경이 되었다. 배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후경이라고 해요. 후경은 뒤에 있는 배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주목받고 있는 걸 뭐라고 해요? 주목받고 있는 걸 전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둥이 되게 우람하게 서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후경화된 거죠. 그 백그라운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 누구에게 빽빽한 기둥이 된 적이 없었는지는 되돌아보는 기회 제공할 수 있다. 그렇지요.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는 그 빽빽한 기둥처럼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연민의 감정도 보내지 않고 오로지 이런 그 춤추는 불쌍한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어떤 배경처럼 그냥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왔던 건 아닌지를 생각해보게 할 수 있죠. 홀로 팔랑팔랑 지나가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인상 깊게 특정한 모습으로 확 다가올 수 있다. 정경화될 수 있다. 전부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9번에서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자미상 최고운전이라는 고전소설입니다. 최고운은 최치원의 다른 말이죠. 최치원 어떤 사람입니까? 옛날에 신라시대 때 아주 뛰어난 학자로서 중국에 유학을 가서 그 중국에서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있다가 그리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왔는데 우리나라에선 별로 쓰임을 받지 못하고 가야산에 들어가서 혼자 은거하다가 죽은 그래서 신선이 되었다는 어떤 전설이 남아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최고운전에서 이 앞부분은요, 이 지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최치원이 아주 어렸을 때 얘기예요. 어렸을 때 이 최치원은 금돼지의 자식이라는 어떤 그런 누명을 쓰고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빠가 나중에 후회를 해서 최치원을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데 최치원은 싫다, 난 거절하겠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바로 이 지문 내용이에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최충은 버린 자식을 데려오기 위해 아내의 계책을 따랐다. 아내가 어떤 계책을 냈습니까? 당신이 아프다고 하고 그리고 그 아픈데 이것을 아프다는 것을 아프게 된 이유가 바로 최치원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무당의 말을 통해서 최치원을 데려와야지 당신의 병이 고쳐질 수 있다. 이렇게 소문을 내십시오. 그러면 최치원을 데려와도 안 부끄러울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게 바로 아내의 계책이죠.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최충이 보낸 이적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아이를 설득하려고 했다. 이적은 네, 그 최충이 보낸 신하죠. 그 고을에서 일하고 있는 아전이에요. 근데 이 이적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아이를 설득하려 했다. 이적은 나중에 이제 최충이 그 거짓말 했던 내용을 무당이 했던 말을 그대로 믿고 최충이 만약에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 화가 나한테도 미치면 어떡하지? 라는 그 무당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기 때문에 최충을 데려오려고 했던 거지. 자기가 정말 최충의 의도를 다 알고서 함께 거짓말에 동참했던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었죠? 30번 볼게요.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에서 보면요. 뭐 강대한 것과 약소한 것의 관계가 역전된다. 그다음에 중세의 질서를 거부한다. 그리고 민중의 감수성과 상상력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과 연관지어서 한번 감상해 볼게요. 1번부터 보시면요. 하늘에서 내려온 선비들이 아이에게 문장을 가르친 것은 강대한 것과 약소한 것의 역전된 관계를 보여주는 것. 이것을 그냥 대충 읽다가 보면은 그냥 선비들과 아이와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가 있는데 잘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선비들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비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천상의 존재이고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최치원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더 큰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이에요? 최치원보다 더 뛰어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선비들이 더 대고 그리고 최치원은 더 작은 존재, 소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강대한 것과 약소한 것의 역전관계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강대한 것이 더 큰 것이 소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니까 이거는 그런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남의 웃음거리가 되는 걸 꺼리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자기가 버린 자식 되찾아오려고 하는데 남들이 비웃을까봐 무섭다고 거짓말 소문을 내서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어떤 사람이에요? 체면과 권위를 중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중세의 권위주의적인 사람인 거죠. 맞죠? 그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는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는 아이의 모습에서 자,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가부장적인 중세 권위가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고요. 남편을 자신 때문에 벌어진 상황을 스스로 수습하지 못한 인물을 설정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가 자신이 아이를 버렸던 것을 수습하지 못하고 아이를 다시 데려오는데 아내의 계책을 이용하죠. 그러니까 이것 역시 남성 중심주의적이던 그런 사고방식을 무너뜨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학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예요. 중국의 높은 학자는 대인데 그리고 최치원은 어린아이니까 소죠. 그런데 이 중국의 학자들이 최치원에게 골탕을 먹고 갔습니다. 최치원을 못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와 소의 관계가 역전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에서 또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중심주의. 중국이 짱이다. 중국이 무조건 제일 높고 중국이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이다. 모든 건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중화주의에서 벗어난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중세의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질서를 거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죠. 31번 보겠습니다. A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A가 뭡니까? A 보시면요. 금돼지의 자식이라고 나를 버렸는데 무슨 면목으로 날 찾아온 것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네, 고사 인용했죠. 여부리 이야기하면서 진나라 왕도 여부리의 자식을 이제 자기 첩이 나왔을 때 그걸 다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내용을 하면서 고사를 인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약적인 진술. 아빠가 자기를 버렸던 내력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죠. 그다음에 상대방의 잘못된 행위를 언급하면서 아빠가 자기를 버린 행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다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우회적이 뭐냐면요. 돌려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나쁘게 살짝 돌려서 말하는 게 우회적인 표현인데 무슨 면목으로 날 만나려고 합니까? 또 만나겠다고 하면은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어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우회적입니까? 직설적입니까? 직설적이죠. 그러니까 4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앞으로 할 수 있는 일, 바다에 뛰어들어 죽어버리겠다라는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경고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B번 볼게요. 32번에 B번 보면요.
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중국의 학사가 시를 지으면요. 중국의 학사가 시를 지으면은 최치원이 어떻게 하는 내용이에요? 응수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중국 학자와 최치원이 서로 시와 시로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맞대결에서 최치원이 승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자, 중국의 학사, 뛰어난 학식을 갖고 있어요. 뛰는 놈이에요. 이 위에 최치원이랑 나는 놈이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맞네요. 자, 다음으로 33에서 3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 보시면요. 윗글의 글쓴이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전략이 뭘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자, 기억, 설의적인 표현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깨운다. 설의적 표현이 뭡니까?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그 질문이 정말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의 형식으로 던지는 게 설의적 표현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요. 어떤 부분일까요? 자, 하물며 그러니까 그 10 가운데 8, 9은 버리는 것입니까?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10개 중에서 9개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설의법이에요. 인재가 이렇게 많은데 이 세상에 인재로 쓰일 수 있는 사람이 10명이나 됐는데 그 중에서 뭐 서자들 그리고 농민들 아주 그 하찮은 신분 사람들 사대부가 아닌 모든 자식들 9명을 전부 다 버리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표현이네요.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모순점을 부각한다. 다른 대상과 비교하고 있는 부분이 딱히 없죠.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기존 견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견해의 문제점. 기존 견해는 뭡니까? 사대부의 자식들만 써야 된다는 게 기존 견해예요. 거기에 반발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회를 주면서 후보자를 각 지역에서 균등하게 뽑아서 추천받아서 쓰자라는 그러한 이제 그 방법, 바로 무죄이능과라고 제시되어 있죠. 이 지문에서 그 무죄이능과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디귿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니은 다시 볼게요. 니은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모순점을 부각한다. 이 부분 다시 보시면요. 여기에 있군요. 그 니은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요. 태어난 곳 때문에 그곳을 버리는 것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김일재는 휴도에서 태어났으니 서쪽 오랑캐 사람이고 서른기는 북방에서 태어났으니 북쪽 오랑캐 사람이며 구주는 경주에 태어났으니 남쪽 오랑캐 사람입니다. 그 엄에 충분히 천하다여 이를 버린다면 한의공은 청주 관비 아들이며 법문 전공은 엄의 추잡한 행실이 있었으며 그러면서 쭉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다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아주 추잡한 행실이 있었던 어미의 아들과 그리고 오랑캐의 자식과 그리고 또 아주 그런 그 천한 신분의 사람들이죠. 이런 천한 신분의 사람들이 모두 다 아주 고급 관료가 되었었습니다. 라고 중국의 실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다? 우리나라는 사대부 자식만 덫을 할 수가 있지. 이러한 오랑캐 자식이나 뭐 관비의 아들이나 또는 뭐 추잡한 행실의 어미의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될 수가 없다라면서 비교를 통해서 차이점을 부각시키면서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모순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표현이네요. 네, 죄송해요. 기억 그래서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번 보시면요. 윗글로부터 이끌어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차별이 심했음에도 문벌 좋은 집 출신자이면 버림받은 적이 없었다. 아주 정확하게 이 1번 부분을 반박하고 있는 내용이 지문에 있습니다. 자, 어디에 있나요? 자, 첫 번째 문단에서 맨 마지막 줄 보세요. 오직 문벌 좋은 수십 집뿐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어떤 사건에 관련이 되어 버림받은 자가 많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버림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그 문벌 좋은 수십 집 중에서도 어떤 사건에 관련이 되어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버림받은 자가 많습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아주
적은 집에서만 그런 높은 관리들을 뽑아내고 있는데 그 아주 좁은 집 중에서도 버림받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34번에 1번이 적절하지 않네요. 문벌 좋은 집 출신자 중에서도 버림받은 사람이 어떤 사건, 정치적인 사건에 연루가 돼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적절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35번 볼게요. 보기의 입장에서 A에 대해 품을 수 있는 비판적인 의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싸움을 결판내는 것은 힘입니다. 힘이 모자라면 응원할 일을 청하고 응원하는 이들을 모이면 당파가 됩니다. 또 이렇게 당파가 모이게 되면은 그것은 출발부터가 너무나 비열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보기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싸움이라는 것이 결국에 정치판이라는 것은 싸움인데 이 싸움을 할 때 힘이 모자르면 자기 편을 자꾸만 끌어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파라는 게 생긴다는 것은 서로가 A와 B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이제 이 사람에게 모이고 저 사람에게 모이고 해서 서로 싸움을 일으키는 것은 어떤 권력의 싸움에 있어서의 좀 필연적인 속성이라고 보기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A와 같은 무죄인과 같은 그러한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이 보기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무죄인과가 뭡니까? 각 마을에 있는 고을의 원님들이 추천을 해서 그 추천받은 사람들 데리고 또 추천받고 또 시험 보고 해서 관리를 뽑자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에 비추어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고을 원님들이 그리고 고을 원님과 연결되어 있는 중앙의 관리들이 자기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끌어오려고 할 테니까 추천을 공정하게 하지 않고 자기에게 힘이 될 사람들만 끌어오는 패단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제시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5번이겠죠. 관리들이 사심을 갖고 자기의 편이 될 사람들을 편파적으로 추천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5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36번 볼게요. 기억과 문맥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기억은 경전에 밝다라는 밝다 부분입니다. 경전에 밝은 게 뭐예요? 경전을 잘 알고 그 내용에 숙달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잘 알고 있다라는 내용을 찾으려면 뭘까요? 자, 그 분야는 전망이 밝다. 전망이 밝다는 거는 전망이 좋다. 전망이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라는 거지 전망을 잘 알고 있다가 아니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녀는 세상 물정에 밝다. 그녀는 세상 물정을 잘 알고 있다. 맞죠? 그러니까 2번이 답이네요. 3번. 그는 경우가 밝은 사람이다. 경우가 밝다는 것은 경우를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경우에 대한 어떤 경우라는 건 개념이에요. 한마디로. 개념이 있다. 개념에 밝다. 그러니까 생각이나 태도가 분명하고 바르다라는 뜻이니까 3번은 틀린 거죠. 마지막으로 37에서 40번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지문이네요.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윗글은 다 어떤 내용입니까? 비행기가 어떤 원리로 뜨느냐. 양력, 그 다음에 뭐 항력, 그 다음에 추력 이런 것들 전부 다 합쳐가지고 이것이 균형을 이뤘을 때 그때 비행기가 잘 날아간다라는 비행기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행기의 각가지 이제 그 구성 요소들을 얘기하면서 승강키, 도움날개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승강키와 방향키와 도움날개들을 어떻게 조정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날아간다라면서 조종 방법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3번입니다. 그다음에 38번 보시면요. 윗글에 제시된 그림의 A에서 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는 양력, B는 중력, C는 추력, D는 항력이다. 이건 지문과 하나씩 대조를 해보시면 여러분이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양력은 뭐예요? 양력은 위로 뜨는 게 양력이에요. 중력은 밑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추력은 비행기가 앞으로 향해 나가는 방향이고요. 항력은 바람을 맞으면서 이것이 바람의 저항, 공기의 저항을 받는 게 항력인 거죠. 그래서 이 양력이 중력보다 클 때 위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추력이 항력보다 클 때 앞으로 나아가겠죠. 그러니까 이 2번에 나와 있는 부등호의 관계는 전부 맞는 말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비행기가 올라가고 앞으로 날아가기 시작했을 때는
이 힘의 균형이 딱 이루어져 있어야지 계속 같은 방향, 같은 위치에서 날아갈 수가 있지. 갑자기 양력이 커지거나 중력이 커지거나 하면은 밑이나 위로 막 이동하게 되고요. 뭐 추력이 커지거나 또는 항력이 커지면은 앞이나 뒤로 막 너무 이렇게 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단 비행기가 날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힘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거죠. 이 균형이 깨질 때 비행기는 상하로 움직이거나 속도가 느려지거나 빨라집니다. A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A는 뭡니까? 양력이에요. 이 양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날개 아랫면의 공기압이 윗면보다 높아야 된다. 이것도 지문을 잘 살펴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그 지문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그 날개가 있다고 했어요. 비행기에 날개가 있는데요.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비행기의 날개의 아랫면은 공기가 굉장히 느리게 움직인다고 했어요. 이 아랫면에선 공기가 아주 느리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비행기의 윗면 있죠. 비행기의 윗면은 좀 길대요. 좀 더 이게 면이 길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공기가 움직이게 됐을 때 더 많은 거리를 공기가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공기가 더 빠른 거예요. 공기가 여기는 되게 빠르고요. 여기는 공기가 굉장히 느리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어디가 더 공기의 밀도가 높을까요? 공기가 느리게 가고 있는 데는 뭐 오밀조밀하게 공기가 다 모여 있는데 빠르게 가고 있는 데는 공기가 듬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공기가 아주 많이 모여 있고 이쪽은 공기가 낮은 거예요. 저기압이고 여기는 고기압인 거죠. 그럼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는 이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력이 발생해서 비행기가 붕 위로 뜨게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날개 아랫면이 공기가 더 윗면보다 높아야지 양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4번 맞고요. 그 다음에 A와 B는 비행기 자체에서 발생하고 A와 B는 뭡니까? A는 양력이고요. 네, 그리고 B는 중력이죠. 그래서 양력과 중력은 비행기 자체에서 발생하고 맞는 말인가요? 아니죠. 양력은 비행기에서 자체에서 발생하는 게 맞아요. 이 비행기 날개라는 면에 의해서 양력이 발생하니까 A는 비행기 자체에서 발생하는 게 맞는데 B, 중력은 자연 발생적이죠. 중력은 원래 자연 상태 그대로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B는 틀렸죠. 이거 대신에 추력이 들어가야 되겠죠. 엔진에 의해서 발생하는 C, 추력이 비행기 자체에서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B와 D, 중력과 항력이 자연적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럼 39번 볼게요. 보기에 비행을 위한 조종면의 작동 방향이 바르게 된 것은 오른쪽 그림은요. 정면 방향으로 수평 비행을 하던 비행기가 왼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왼쪽 위 방향으로 상승하는 모습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왼쪽 위로 갔대요. 왼쪽 위로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자, 이것을 지문과 함께 연관지어서 함께 잘 보시게 되면요. 자, 맨 마지막 29페이지의 맨 마지막 문단에 있어요. 2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요. 도움 날개가 내려간 쪽의 양력은 증가하고 도움 날개가 올라간 쪽의 양력은 감소한다 라고 했습니다. 도움 날개가 있는데 이 도움 날개가 이렇게 내려갔대요. 그럼 이 내려간 쪽에서는 양력이 증가하고 내려간 쪽은 양력이 증가하니까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도움 날개가 올라간 쪽, 이 올라간 쪽에서는 양력이 감소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힘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비행기 좌우 날개의 양력이 이룬 평형이 깨지면서 비행기가 기울어진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내려간 쪽의 양력이 증가하고 올라간다. 이것을 이제 앞부분을 보시면요. 비행기를 좌우로 기울게 하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그 뒷부분을 보시면요. 예를 들어 조종간을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오른쪽 날개에서는 아래쪽으로, 왼쪽 날개에서는 왼쪽으로 힘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오른쪽 날개에서는 아래쪽으로, 왼쪽 날개에서는
위쪽으로 힘이 기울어진다라고 했고, 네, 이게 딱 선생님이 그렸던 표현이죠. 그리고 이게 왼쪽은 아래로 되어 있고 오른쪽은 위로 올라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오른쪽으로 기울이면이라고 했어요. 말이 좀 이상한데 이게 왼쪽으로 기울였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이 지문 자체를 잘 보면서 여러분이 해설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기울였다고 했을 때 이 모습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모습입니다. 이 지문에 따르면요. 이것은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오른쪽 날개에서는 아래쪽으로 왼쪽 날개 위쪽으로 힘이 발생하여서 비행기가 오른쪽으로 회전한다. 이거는 비행기가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방향입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비행기가 가고 있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근데 이쪽 39번 문제에서 보기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보기에서 왼쪽 위방향으로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랑 어떻게 돼야 돼요? 반대의 모습으로 있어야지 왼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좌측의 날개는 어때야 됩니까? 좌측의 도움 날개는 위로 올라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의 날개는 아래로 내려가 있어야지 이게 반대 방향으로 서로 이제 이게 뒤바뀌어서 양력과 그리고 중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모습일 때는 좌측은 위로 올라가 있고 오른쪽 도움 날개는 아래로 내려가 있는 5번이 되어야 되겠죠. 5번 또는 1번. 1번이랑 5번이 전부 다 그 좌측 도움 날개와 그다음에 오른쪽 도움 날개의 그 윗방향과 아랫방향이 이게 제대로 된 화살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에 승강키를 보시면요. 승강키는 어떤 겁니까? 자, 승강키를 지문에서 보시면요. 자, 승강키는 뒤쪽 꼬리 날개 부분을 이제 승강키라고 한대요. 자, 그래서 이 승강키 부분이 어떻게 되어야지 이제 이게 위로 올라가게 될까요? 이게 왼쪽 위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승강키가 이게 위로 올라가면은 비행기가 위로 갈까요? 아니면 승강키가 아래로 내려가면 아래로 내려갈까요? 승강키는 이제 맨 뒤에 있는 날개예요. 맨 뒤쪽에 있는 날개가 이렇게 아래로 꺾어지게 되면은 공기를 밑으로 확 내리겠죠. 그러면 이게 비행기가 아래로 휙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꼬리 날개가 위로 휙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기를 위로 휙 올리면서 비행기 역시 함께 위로 확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 왼쪽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승강키는 위의 화살표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네, 굉장히 좀 어려웠던 문제였죠. 이건 지문을 굉장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서 지문과 대응을 시키면서 여러분이 푸셔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다음에 40번 볼게요. 40번 보시면요. 보기를 참조할 때 기억과 성격이 동일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기억을 보시면요. 기억은 어디 있습니까? 기억은 윗면이죠. 네, 기억. 윗면과 성격이 동일한 것은 윗면이라고 했을 때 윗면은 순우리말과 한자어가 이루어진 합성어로 니은 소리가 한 번 덧났다. 자, 그러면은 이것과 성격이 동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우리말과 한자어가 합쳐져야 되지 우리말과 우리말 또는 한자어와 한자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순우리말과 한자어가 결합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니은 소리가 덧나야 돼요. 잇몸은 우리말과 우리말이니까 틀렸고요. 횟수는 해가 우리말인데 수는 한자어죠. 그래서 우리말과 한자어긴 한데 근데 횟수라고 했을 때 횟수에서 이렇게 발음이 나죠. 그러니까 이게 된 소리로 소리가 나는 거지 니은 소리가 덧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틀렸습니다. 니은 소리가 안 삽입됐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제삿날 보시면요. 제사 한자어고요. 그다음에 날 우리말이죠. 그러니까 한자어와 우리말 결합인 거 맞아요. 그다음에 제삿날 어떻게 발음해요? 제삿날이라고 발음합니다. 니은이 생겼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예산일은 우리말과 우리말이 만났기 때문에 틀렸고요. 전셋집은 한자어와 한자어가 만났기 때문에 틀렸죠. 그래서 40번의 정답 3번이 되겠고요. 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40번까지 전부 해설을 해봤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못한 부분도 많이 있긴 한데요. 네, 여러분들 이해가 혹시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요. 네, 여기로 질문을 해주시면은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네, 뭐 문자 같은 걸로 여러분들이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고요. 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서 확실하게 문제를 짚고 넘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